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공익사업 부지에 포함됐다. 그래서 수용된다.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실제 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이 자료는 법무법인 라온의 토지보상 전문위원이신 황범노 행정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황범노 행정사님 이력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그것도 5급 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또 건설관리과에서 무려 23년을 근무하시고 명예퇴직을 하신 그야말로 이 분야의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네, 지금은 송파구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또 국제행정전문가협회 고문, 그리고 한국토지보상전문가협회에서 협회장까지 맡고 계시니까요. 경험은 정말 확실하신 분이죠. 이분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보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평생 내가 일구어온 사업장, 내 삶의 터전인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돼서 수용된다. 이런 통지를 받는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업 시행자가 처음 제시하는 보상액은 대부분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토지 소유주분들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 제시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좌절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대응 전략을 잘 세우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황범노 행정사님이 직접 작성했던 그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요. 어떻게 그 부당함에 맞서고 또 조금이라도 더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좀 단계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할 만한 핵심 전략들 오늘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파헤쳐보죠. 대응의 첫 단계로 단순히 보상금 액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타당성부터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황 행정사님이 맡으셨던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 사업 사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이 사례가 좀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협상 이전에 아예 사업의 근본적인 필요성, 그리고 계획의 합리성 자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 거죠. 몇 가지 좀 핵심적인 불합리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업의 실효성 문제였어요. 해당 부지가 올림픽대로 바로 옆이었는데 이미 높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방음벽 아래 그 좁은 공간에 또 경관 녹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방음벽 때문에 사실 경관이라고 할 것도 없고 녹지로서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방음벽이 있는데 그 밑에 또 녹지요? 그 자체로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효용성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게다가 바로 근처에 아주 넓고 쾌적한 한강 시민공원이 있는데 누가 굳이 그 자동차 소음이랑 매연 가득한 방음벽 아래에 그 좁은 운동시설이나 녹지를 이용하려고 할까요? 실제로 인근 다른 지역에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 체육시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이용자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하면서 이거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미 실패한 비슷한 사례까지 있었다면 정말 사업 추진 명분이 더 약해졌겠네요. 다른 문제점은 또 없었나요? 네, 두 번째는 계획 자체의 논리적 그리고 형태적인 불합리성이었습니다. 이게 녹지축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중간에 위치한 택시 차고지는 공익성을 이유로 사업 부지에서 제외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좀 동떨어져 있는 의뢰인의 땅을 마지막 부지로 편입시킨 겁니다. 잠깐만요. 녹지축을 만드는데 중간에 택시 차고지가 쑥 빠지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건너편 땅에 포함된다고요? 그럼 그 녹지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이 뚝 끊기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형태적으로도 이상한 계획이었죠. 왜 필요한 땅은 빼고 굳이 관련 없어 보이는 의뢰인의 땅을 넣었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끼워 맞추기식 계획이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세 번째는 절차적 하자입니다.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결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요.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필수적인 절차들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아예 누락됐습니다. 다는 건가요? 그럼 당사자인 의뢰인은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떠한 설명이나 통지도 받지 못했고요. 당연히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정평가를 하겠다, 보상협의를 하자 이런 통보만 벌컥 받은 거죠. 이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고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와, 사업 내용의 불합리성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절차조차 안 지켰다면 사업 자체의 정당성에 정말 큰 흠결이 있는 거네요. 단순히 보상금만 더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합리성, 절차의 정당성부터 제대로 따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군요. 이게 첫 번째 핵심 전략이 되겠네요. 사업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어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를 완전히 백지화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초점은 정당한 보상으로 옮겨가려 할 텐데요. 의뢰인의 토지 감정평가액이 시세랑 너무 동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났던 건가요? 네, 그 사업 시행자 측에서 의뢰한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평가한 금액이 있었는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제곱미터당 약 1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토지는 풍납토성 밖에 위치해서 개발 제한이 비교적 덜했고요. 또 왕복 4차선 대로변에 직접 접한 땅이었어요.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나 실거래가를 통해서 파악한 시세는 최소 제곱미터당 300만 원 이상이었죠. 와, 거의 2배 차이네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라는 게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그냥 막연히 시세보다 너무 낮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은데요. 그 평가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핵심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객관적인 비교 사례를 찾아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즉시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사례들을 막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아주 좋은 비교 사례를 찾을 수 있었죠. 바로 인접한 송파구 그리고 성남시, 하남시가 공동으로 시행했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보상 사례였습니다. 이 위례신도시 사업지구 안에서요. 의뢰인의 토지하고 동일한 용도 지역, 그러니까 자연 녹지 지역이고 지목, 즉 땅의 주된 사용 목적 분류가 답, 논으로 같은 토지가 있었는데 이게 제곱미터당 약 24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수준으로 보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나 땅의 종류, 지목이 같은 다른 공익사업 지역에서는 240에서 250만 원을 보상해줬다. 이런 자료를 딱 찾으신 거군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요. 의뢰인의 토지는 왕복 4차선 대로변에 직접 접하고 있어서 접근성이나 활용도 면에서 위례신도시 사례의 토지들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공시지가나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더 높게 평가받아야 할 땅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조건이 더 안 좋은 땅도 240만 원 이상 받았는데 조건이 훨씬 좋은 내 땅을 150만 원으로 평가한 건 명백히 부당하다. 이런 논리가 딱 성립되네요. 막연하게 시세가 300만 원이다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단순히 내 땅은 비싸요 이게 아니라 국가가 시행한 다른 공익사업에서 내 땅보다 조건이 안 좋은 땅도 이만큼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 땅은 이것보다 훨씬 적게 평가되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공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비교 표준지 선정, 그리고 보상 선례를 통해서 감정평가의 부당성을 명확히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땅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업장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영업손실 보상 문제도 아주 중요했을 것 같아요. 특히 수십 년간 운영해온 사업장이라면 그 가치가 클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네, 이 영업보상 문제가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하고 좀 답답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 떼서는 1999년부터 해당 부지에서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 관련 영업을 성실하게 해오셨어요. 세금도 꼬박꼬박 내셨고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영업보상은 전혀 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20년 가까이 영업을 했는데 보상을 못 해준다니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게 사업장 건물이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만든 가설 건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걸 건축법상 정식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허가 건물로 간주한 거죠. 그리고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보면요.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행하는 영업은 원칙적으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 건물이 정식 건축물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군요. 법 규정이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수십 년간 세금 내고 장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정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대응 전략, 즉 법 규정의 형식적인 적용에 맞서서 실질적인 손실과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법 규정은 존중되어야 하죠. 하지만 그 규정의 취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영업보상 제한 규정은 불법 건축물을 도장하는 걸 막고 또 단기간 투기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등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처럼 2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세금 내면서 성실히 영업해온 경우까지 단지 건물이 가설 건축물이라는 그런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모든 보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항을 보면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에는 법률에 근거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이란 단순히 토지나 건물 가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손실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되는 국민의 실질적인 손실을 법 규정 뒤에 숨어서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헌법의 정당한 보상 원칙을 근거로 두셨군요. 하지만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법 시행 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또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 해석 사례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행히 국토교통부 등의 과거 질의 회신 사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뭐냐면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의 영업 보상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해당 영업의 적법성 여부, 장소의 영속성, 이전 관련성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 규칙에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금지 조항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보상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사업 시행자에게 법 규정만 기계적으로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20년 가까이 합법적인 사업자 등록하에 성실히 영업해온 그 실질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즉, 보상 불가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이죠. 여기서 네 번째 전략이 나오는데요. 바로 관련 판례나 유권 해석을 최대한 찾아내서 행정기관의 재량 행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와,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었네요. 사업 자체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토지 감정평가의 부당성, 그리고 영업보상 거부의 불합리성까지.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신 건가요? 첫째, 불합리한 영업보상 불가 방침, 헌법 정신 위배, 관련 질의회신 근거, 재량권 행사 촉구,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은 명확하고 또 단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으니 전면 취소하거나 최소한 의뢰인의 토지를 사업 부지에서 제외, 즉 제척해달라.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척이라는 건 특정 토지를 사업 대상에서 빼는 걸 의미합니다. 둘째, 만약 사업 취소나 재척 이정 불가능하다면 토지 보상가라도 우리가 제시한 객관적인 인근 유사 사례,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 제곱미터당 240만 원 이상, 이걸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라. 셋째,
20년간 영위해온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무허가라는 형식적 잣대만 들이대지 말고 대토보상, 그러니까 다른 토지로 대신 보상하는 거죠. 나 이에 준하는 실질적인 생계 대책을 마련해서 보상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차원을 넘어서 사업 자체의 정당성부터 시작해서 보상액 산정 근거, 영업 손실에 대한 실질적 대책까지 아주 논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했군요. 오늘 이 사례를 통해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처우에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뭐 알아서 내 권리를 차려주겠지 이렇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적 근거, 객관적인 비교자료, 관련 판례나 해석 같은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고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다면 반드시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정당한 보상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어떤 시혜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찾고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우리는 흔히 금전적 보상액, 그러니까 얼마를 받느냐 여기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본 것처럼 그 이전에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업인지, 그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는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런 것부터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땅이나 일터가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수용된다면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는 가격 외에 당신의 삶과 기억, 그리고 그곳에 얽힌 공동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단순한 가격을 넘어선 그 땅과 공간이 담고 있는 삶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